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토지 표시사항 쪽을 정리할 텐데 지적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하이라이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출제도 많이 하고 또 내용도 전반적으로 걸치기 때문에 잘 파악하시면 정말 좋을 겁니다. 먼저 지번이에요. 지번이라는 것은 어떻게 부여할 것이고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지번이라는 것은 의가 필지에 부여하여 등록한 번호가 지번입니다. 사람의 이름 역할을 한다고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지번은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자, 지번이란 것은 이제 본번과 부번을 구성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본번만 생긴 지번도 있고 부번과 같이 나올 수가 있는데, 흔히 지번이 10번 또는 산 10번 이렇게 나온 지번을 본번만 된 지번이란 말 씁니다. 지번이고, 그 다음에 10의 1번 또는 산 11번 이렇게 표현되는 지번을 본번과 그 다음에 부번이 만나서 지번 구성하는 경우로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번은 본번만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는 경우로 나눠지는 것이 내용인데, 지번은 본번만 표기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부번만으로 지번 구성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또 참고해서 내용 파악하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번은 본번만 구성하는 지번도 있고 본번과 부번으로 만나는 지번도 존재하지만 부번만으로 지번 구성할 수 없다가 구성입니다. 앞에 나온 번호를 요거를 본번이라고 표현을 하고 뒤에 붙은 번호 요것이 바로 부번이에요. 그래서 부번이란 말은 이렇게 해서 붙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번을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할 것이냐, 대통령령이 규정하기를 지번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아랍의 숫자에서 이렇게 10과 11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래. 다만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산 10번지, 산 11번지에서 산자가 붙는 경우는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경우는 산자가 붙게 되어 있고, 반대로 토지대장과 지적도 같은 경우는 숫자로만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구별하실 부분이며, 그 다음에 지번이 본번과 부번 구성함에 있어서 본번과 부번 사이의 경우는 짝대기 표시로서 연결하게 되어 있고, 읽을 때 짝대기 표시는 의라고 읽게 됩니다. 표기는 뭘로 하느냐, 짝대기로 한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읽을 때는 의라고 읽는다 구성하는 것이 내용인데 표기와 읽을 때가 다릅니다. 기출문제에서 출제하기를 지번이 본번과 부번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의 경우는 짝대기 또는 의로 표시한다를 출제한 적이 있어요.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 말은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이 짝대기란 것은 요거는 어떨 때 표시하느냐, 요건 표시할 때 짝대기로 표시하게 되어 있고, 의라는 것은 요건 읽을 때 표현이니까 읽을 때하고 표시할 때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공부할 때 표시는 뭘로 하느냐, 짝대기로 한다, 읽을 때는 의라고 읽는다 해서 이 두 개 표기 방법에 대해서 대통령 영의대모로 실제 굉장히 잘하니까 이거 잘 파악해서 세분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지번은 부여를 어떻게 부여합니까? 그러면 부여 방법이 따라 부는데, 지번은 북서 기본법을 통해서 지번은 부여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책이 있다 가정할 경우에 이쪽이 북쪽이고 남쪽이고 동쪽과 서쪽이 있게 되면 우리나라 지번은 여기부터 시작이 돼요. 1, 2, 3, 4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다 보니까 북서에서 번호가 시작이 됐다 해서 북서 기번을 채택을 합니다. 북서에서 일어날 기자예요. 번호가 일어났다 해서 북서 기번법을 채택하겠다 내용이 되어서 지번은 북서에서 반대 방향 남동으로 지나가도록 부여하는 것이 지번인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지번 어떻게 부여하느냐,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하는 것이 방향으로서 정해지되 단 부여기간은 지적 소관청에서 부여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이게 기본 틀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각종 토지 등이 발생했을 때 지번 어떻게 부여하느냐,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암기가 필요합니다. 원칙 위주로 공부하시는데, 먼저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시의 경우 지번 어떻게 부여합니까? 신규 등록은 처음 등록하는 경우이고,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 부분 반드시 암기하시는데, 자, 그 지번 부여 지역 안에서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한다가 대원칙이 됩니다. 자, 지번의 기능이 있어요. 지번의 기능은 토지 위치 파악이 가능해야 됩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참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만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상계동 5번 토지 어디 있을까요? 상계동 5번 토지는 상계동에 있겠죠. 그게 아니라 상계동 5번 토지 어디 위치하고 있을까? 좀 허망할 겁니다. 듣고 나면. 잘 모르겠죠? 답은 4번 땅 옆에 있습니다. 또는 6번 땅 옆에 있는 게 5번 토지예요. 이렇게 토지 위치 파악이 가능해야 돼요. 내가 있는 게 상계동 4번지이다. 그럼 옆에 가면 5번지 있을 것이다. 추측이 가능해야지만 연속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번호 분점에 있어서 위치 파악이 가능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만큼에 대해서 서해안에 갯벌을 매립을 했습니다. 그럼 매립지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토지 지번 어떻게 부여합니까? 요게 신규 등록하는 경우이고, 또 임야대장 등록되어 있다가 토지대장 바뀌는 경우에 산자가 없어져야 돼요. 그 지번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 문제 발생합니다. 이때는 인접한 토지를 찾아야 돼요. 인접한 토지 어떤 게 있느냐? 옆에 보니까 5번 땅이 있고 6번 땅이 있고 7번 땅이 있을 경우에 가장 빠른 집원은 본번이 5, 6, 7일 때 빠른 집원은 5번이죠. 그럼 여기 인접한 토지 가장 빠른 집원 5에 1을 줍니다. 그럼 5에 1을 줬을 경우는 5번 땅 옆에 위치하고 있다고 위치 파악할 수 있으며 5의 1번은 토지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번의 기능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파악이 가능해야 되니까 어떻게 부여하느냐? 인접한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줄여서 인접지 본번의 부번이 원칙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나중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인접지 본번의 부번조라. 그럼 5의 1로서 위치 파악 가능하도록 부여하는 것이 첫 번째 부여 기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분할입니다. 분할하는 경우는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거 지울게요.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자, 분할하는 경우는 분할의 필지 중 하나의 필지의 집원은 분할 전 집원으로 그대로 부여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필지의 집원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부여한다 해서 하나의 필지에도 옛날 집원 그대로 줄 것이며, 나머지 어떻게 부여하느냐? 요걸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는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자, 분할의 경우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부여합니까? 최종 부번 다음 부번으로 부번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가 뜻이에요. 그럼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10번 토지 존재한다 가정을 합니다. 10번 땅을 둘로 분할을 해요. 그러면 하나의 필지는 분할된 집은 그대로 주어라. 10번 그대로 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 토지 집은 어떻게 부여합니까? 10번을 둘로 쪼갰을 경우에 아직 11번 사용 안 했으니까 하나 10번 그대로 주고 이쪽 땅은 10의 1로서 부여가 됩니다. 이게 1차 분할이고, 또 시간이 흘러가다가 10번 땅을 또 분할했어요. 또 분할하게 되면 하나는 옛날 집은 그대로 주어라. 10번 그대로 줄 것이고, 이 땅 집은 어떻게 부여합니까? 여기에 질문. 이 안에서 최종 부번이 몇 번인가요? 10의 1번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1번이에요. 얘가 본번, 부번이니까 여기 최종 부번이 1번이죠. 그럼 그 다음 부번은 그렇죠. 2번. 그래서 10과 10의 2로 분할되는 거예요. 그럼 10을 또 분할하더라. 재밌네요. 그럼 10을 또 분할했을 경우에 10번 하나 그대로 줄 것이고 10에 3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본번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져가게 되어 있으며 부번을 자꾸 주는 것이 그 내용이 되어서 10의 1, 10의 2, 10의 3, 10의 4 이런 식으로 자꾸 주는 것이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의 뜻입니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흐르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 분할이 많이 되었다 할지라도 10번은 건드렸나요? 10번 안 건드렸죠? 그럼 10의 1, 10의 2, 10의 3에서 부번만 자꾸 줬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분할이 많이 되었다 할지라도 10번 집어는 이 안에 어딘가 있을 것이다. 위치 파악이 가능한 것이 분할할 때의 내용인데, 이 그림을 떠올리면서 이 말을 이해하시되 중요한 것은 분할은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이 말을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했다 가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이 합병하는 경우인데, 합병은 쉽습니다. 합병할 당시에는 원칙적으로 합병 대상 지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을 지번으로서 하되, 합병 전 지번 중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한다 규정합니다. 합병은 선순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게 선순위이냐? 사례가 3개가 존재하는데, 먼저
5에 1번, 아니 5번, 6번, 7번을 더했을 때 가장 빠른 집어는 그렇죠. 5번이 되는 겁니다. 5번이 되고 6, 7번 없어집니다. 없어질 경우에 이런 집어는 뭐라고 부르느냐? 결번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결번. 결번되면서 5번으로 집어내는 것이 선순위의 뜻이고, 이번에는 5에 1번, 6에 1번, 7에 1번 세 필자병하더라. 전부 다 부번이 붙어 있습니다. 이때는 가장 빠른 집어는 5에 1번 집어내면서 전부 다 결번 처리되는 것이 이게 선순위의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례의 경우는 이번에는 5에 1이 있고 6에 1이 있고 17과 18번 뇌필자병이 될 경우에 가장 빠른 집원이 어떤 것이냐, 이제 이렇게 번번과 섞여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합병 집원 중에서 번번이 있을 때에는 번번 중에서 가장 빠른 선순위 집원을 10번으로 한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는 부번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번번 중에서 가장 빠른 17번이 집원이 되면서 결정하겠다가 집어는 뜻이 되어서 선순위의 이 모양새가 세 가지인데 이 셋 다 선순위 집원으로서 인정하겠다가 목적이 되니까 합병할 때는 선순위만 기억하시면 되되, 선순위의 사례가 요 세 가지 사례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어떤 게 선순위인지 구별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을 의미하는데, 지적 확정 측량 지역,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되,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필지가 구역이 정리가 되고 깨끗하게 토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집원도 깨끗하게 부여하겠다가 처음이자 끝까지 가는 방법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도시개발 사업도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 각 필지 집원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해서 원칙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 각종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 각 필지 집원을 새로 부여할 때는 원칙적으로 종전 집원 중 본번으로 부여한다가 대원칙이에요. 그럼 종전 집원 본번으로 부여하겠다 대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골 땅이 존재합니다. 시골 땅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시골의 땅이 5번 집원이 있고 6번 집원이 있고 7번이 있고 5에 1번, 6에 1번, 7에 1번에서 6필지가 존재한다 가정했을 경우에, 이런 토지에 대해서 구획을 정리한 다음에 깨끗하게 도를 뚫은 다음에 필지를 6필지로 정리가 들어갔습니다. 이럴 경우 이 땅 새로 부여할 때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게 내용이에요. 필지가 깨끗하게 정리가 됐으니까 집원도 깨끗하게 부여한다가 기본 대원칙이 됩니다. 그럼 깨끗하게 쓰기 위해서는 본번이 깨끗할까, 부번이 깨끗할까? 그렇죠. 본번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본번만 부여하겠다 원칙이에요. 그러면 쓸 수 있는 집원은 본번이 5번, 6번, 7번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부번은 전부 다 결번되면서 없어집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본번이라 할지라도 사용 다 하느냐? 그렇지 못하다. 제외되는 것이 두 가지 예외가 존재합니다. 자,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 요거 다음은 집원은 제외한다 해서 사용 못하는 본번인데,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 종전의 집원과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집원이 있을 때 이 집원 사용할 수 없더라. 이 말 뜻은 집원은 사람이 부여합니다. 사람이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실수로 똑같은 집원 두 개가 발생할 우려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 안에 5번이 있는데 밖에도 5번이 발생했습니다. 안과 밖에 번호 두 개가 똑같이 걸쳐버렸어요. 그럼 하나가 의무적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그럼 사업 시행 지역 밖에는 토지가 바뀐 게 없죠. 그럼 이 집원 쓰라고 놔두고 안에서 이 집원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안과 밖에 동일한 번호에 있을 때 사용할 수 없다가 첫 번째 빠지는 경우이고, 또 하나의 경우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집원도 사용할 수 없도록 제외당합니다. 그럼 이 말 뜻은 무엇이냐? 7번 땅에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7번 땅이 이게 하나의 필지가 아니에요. 7번 땅은 이만한 토지가 하나의 필지입니다. 이 토지가 일부가 걸쳐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는 사업 시행적 안과 밖은 일필지로 볼 수가 없어요. 축척이 달라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할을 한 다음에 밖에다 7번을 주고 안에서 이 집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어떻게 분류하느냐? 종전 집원 중 본번만 분류하되 본번을 제외되는 게 두 가지 있더라. 안과 밖에 동일한 번호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경계에 걸쳐 있는 집원 사용할 수 없다 해서 두 개가 빠지는데, 처음에 공부할 당시에는 요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요것만.
자,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 시행 지역은 필지 구역이 정리가 되면서 필지가 깨끗하게 조성이 되니까 지번도 깨끗하게 쓰겠다. 그럼 깨끗한 건 어떤 게 깨끗합니까? 물어봤을 때 본번이 깨끗하니까 본번만 부여한다가 대원칙으로서 정한다가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파악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사실 공부이고, 지금은 원칙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외에도 예외가 따라붙어요. 따라붙는 것이 이제 새롭게 기본 수업 강의 들어갈 때 그때 배울 내용이니까 원칙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부터 예외 규정은 기본 수업 공부할 때 그때 따라가시면 충분하게 내용 정리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배우신 내용이 여기만 나오고 뒤에 안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뒤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어지면서 계속 출제가 되니까 이 내용을 잘 파악하시면 뒤에 공부할 때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지번 반드시 원칙까지만 세번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토지 표시 사항 중에 중요한 것이 지목입니다. 지목 같은 경우도 출제를 거의 매회 하는데 적게 나올 때 한 문제, 많이 줄 때 두 문제까지 출제가 되니까 거의 매회 나옵니다. 지목은 의부터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내용을 파악하게 되면, 지목이라는 건 토지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하여 등록한 명칭을 지목으로 부릅니다. 지목은 뭘 따라 세분하느냐? 주된 용도별로 세분하게 되어 있는데, 지목을 정할 때 대통령령에는 세 가지 원칙이 정해집니다. 지목을 정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정한다. 줄여서 1필 1목의 원칙 그래요.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하나의 지목을 정한다. 즉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 지목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의 지목을 부여하는 것을 단식 지목이라고 말 씁니다. 그래서 1필 1목의 원칙이 정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양입지를 배웠어요. 양입지 전 시간에 양입지는 편입되는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 한다. 그럼 하나의 필지에 주된 용도, 종된 용도 두 개가 다른 것이 있을 경우에 뭘 따라 지목을 정합니까? 용도는 주된 용도를 통해서 지목을 결정한다가 이게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될 것이며, 이 원칙을 통해 만들어진 토지가 바로 양입지가 만들어집니다. 종된 지목, 주된 지목 어떤 게 원칙이다? 그렇죠. 주된 것이 원칙이 되어서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 영속성의 원칙이란 것은 지목을 정함에 있어서 어떤 용도가 더 영속적이냐를 보고 따지겠다가 내용인데, 용도가 일시로 바뀌는 경우에 지목을 바꿔줄 수가 없다가 됩니다. 그럼 토지 용도가 일시적으로 바뀐다거나 임시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지목을 변경하지 못하는 것을 영속성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정하는 것이 내용이 되므로, 이 세 개 원칙을 통해 지목을 정하는 것이 내용이 됩니다. 몇 가지 원칙이 있더라? 세 가지. 1필 1목의 원칙, 두 번째가 주지목 추정의 원칙, 세 번째가 영속성의 원칙에서 세 개 원칙을 정한다가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이 제목 세 가지 말뜻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지목을 공부하게 되면 어떤 용도 토지 지목이 무엇이냐 세분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 지목의 구분 28가지를 잘 파악해서 공부하는 것이 사실 공부예요. 먼저 지목은 전구로입니다. 전이 뭘까요? 밭전이 되겠죠. 밭전. 그럼 전이란 것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원인작물, 과수를 제외시킬 것이며,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지목을 전으로 합니다. 물을 이용하지 않고 작물을 재배할 때 줄여서 뭐라고 부르느냐? 전이 돼 과수류는 제외가 될 것이며, 죽순을 재배할 때 지목은 전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물을 이용하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번에는 답이 됩니다. 답이라는 것은 이제 뜻이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올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을 한다. 그럼 물을 이용하지 않고 재배할 때가 전이고, 물을 이용해 재배할 때가 답이 됩니다. 논답이 되겠죠. 그래서 밭과 논의 차이점이 되어서 밭전, 논, 답으로 이해하시면 쉬워지고요. 세 번째 과수원.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중요한 말이 따라 붙습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양입지 제한사유 중에서 대는 별도로 대로 가는 것이고 양입시킬 수 없다 해서 양입지의 제한사유 때문에 별도로 대로 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흔히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를 재배할 때가 지목이 무엇이다? 과수원. 하지만 대는 별도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며 과수원에 편입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목장용지. 다음에 강목에 터진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또 붙어있네요.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별도의 주목 대로 분류하겠다가 두 번째 요 내용 나온 것인데 하나 또 나왔네요. 이것도 양입지 제한사유 중에서 대는 양입할 수 없다 해서 과수원 내 주거용 토지, 목장용지 내 주거용 토지 둘 다 대가 되는 것은 별도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양입 못 시킵니다. 그럼 목장용지는 세 개가 정해지는데 먼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는 목장용지이며 축산법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도 목장용지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가목, 기역니은이죠. 가목, 나목 토지와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를 목장용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목, 나목보다는 기역, 니은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기역, 니은 토지와 접속된 부속 시설물 부지까지 목장용지 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목이 임야라는 것이 나옵니다. 임야란 것은 산림의 원형을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 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임야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임야 그래요. 임야란 말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임야란 것은 산림의 림을 따고 원야의 야를 따서 임야라는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임야. 그래서 임야는 산만 임야가 아니라 수림지, 그 다음에 중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 땅, 습지, 황무지까지를 임야로 분류한다 해서 임야는 기본적으로 외워놓으시면 편해요. 어떻게 외웁니까? 물어봤을 때 수죽, 암자, 모습, 황 외워도 상관없고 좀 쉽게 외우기 위해선 뒤에 있는 말을 따면 쉬워요. 임야는 수림지의 지, 중림지의 지, 암석지의 지, 자갈 땅의 땅, 모래 땅의 땅, 습지의 지, 황무지의 지에서 지, 땅, 지는 뭘로 분류하느냐? 임야로 분류한다 해서 외워놓으시면 편합니다. 임야는 지, 땅, 지지가 있다. 기억하시고 지, 땅, 지지가 뭔지는 공부하시면서 자동으로 풀리게 되어 있으니까 임야는 기본적으로 암기 좀 하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천지라는 것은 이제 흔히 우리가 초정리 광천수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광천수 약수물을 얘기하는데 약수터 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광천지라는 것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로 된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다만 중요한 것이 이를 일정한 영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그럼 왜 제외시키느냐? 송수관, 송유관들은 일반적으로 잡종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광천지에서 제외가 되고 광천지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 공부할 때는 기본적인 지목을 이해하셔야 될 것이며 다만 이 단서 조항을 잘 파악하시는 것이 잘 공부예요. 그래서 요 광천지 시험 잘 나오니까 공부하시는데 이 다만 쪽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를 일정한 농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가 되니까 참고하셔야 되고요. 일곱 번째가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또 마찬가지로 다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천일전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공장 용지로 분류하다 보니까 염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비교하실 부분이에요. 근데 천일전 방식으로 소금을 제조하게 되면 염전이고 동력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소금을 제조하는 경우는 공장 용지로 분류가 되니까 염전에서 제외가 되므로 이것도 분리해서 세 번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용어가 어렵진 않죠. 염전은 소금 만드는 것 이렇게 하시면 쉬워집니다. 단 동력이 붙어 있더라 지목은 염전에서 제외가 되니까 구별만 하시면 되고요. 8번에 대. 다음 강목의 토지는 대로 한다. 영구정원 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갑니다. 주거용 토지이건 사무실 부지이건 점포이건 박물관, 극장, 미술관 전부 다 한 글자로 지목은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이거와 추가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의한 택지, 조성공사, 중공용 토지까지를 대로 분류합니다. 집을 지으려고 택지를 조성 사업이 끝났어요. 집 앞으로 지을 거죠. 그럼 용도에 따라가서 지목을 미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지목을 대로 분류합니다. 대는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땅이 대예요. 땅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갖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 우리 중기업 열심히 돈 많이 벌은 다음에 땅 부자 내시기를 바라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 중기업을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중기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쪽을 배운다 하면은 이런 내용을 알고 공부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니까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가 지목 공장용지인데 9번이죠. 공장용지의 경우는 다음에 강목의 토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 공장용지이고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중공장 토지도 공장용지이며 위에 기역 니은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를 공장용지로 분류하는 것이 내용인데 공장 안에 있더라 지목은 다 공장용지에 편입돼 버립니다. 공장 안에 있는 의료시설 또는 뭐 주차장, 식당, 직원들, 기숙사 불문하고 공장용지 안에 있는 경우는 다 공장용지에 편입돼 버리는 것이 내용이니까 이렇게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10번째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한다. 이건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11번째 주차장, 조금 까탈스러운데 요게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주차장이 되기 위한 조건은 주차 전용이 붙어 있을 경우 지목은 주차장으로 정하게 됩니다. 전용이 아닌 경우는 주차장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다만 다음 강목의 토지는 제외한다 해서 이 두 개는 주차장에서 제외되는 경우인데 주차장법 제2조 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 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럼 노상 주차장 지목은 뭡니까? 도로예요. 도로에 만든 주차장은 지목이 주된 토지 도로로 편입하는 것이 내용이고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된 지목을 따라갑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장이 있더라. 이건 뭐가 될까? 네, 당연히 대가 되겠죠? 네, 대. 공장용지 안에 주차장이 있더라. 이건 당연히 공장용지로 갑니다. 여기 흘러가는 것이 내용이 되니까 부설 주차장의 경우도 주차장에 제외시키기 위한 내용이에요. 근데 단서가 또 붙어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제외한다. 이 말 뜻이 뭘까? 주차장에서 부설 주차장이 제외가 됐는데 여기에 또 제외입니다. 제외는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 돼버려요. 그럼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가 모양새가 두 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대로 그림을 그렸을 때 도로가 존재한다 가정합니다. 위에 땅 5번 땅에는 5번 토지가 공장용지예요. 공장용지 안에 주차장이 서 있어요. 공장 건물이 있고 주차장이 있을 때 이 지목이 무엇이냐? 지목은 공장용지인 거지 주차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부설 주차장인데 다녀보시니까 백화점, 웨딩홀이 존재합니다. 이 5번 땅 대인데 주차장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이 여기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길 건너 맞은편에 주차장이 따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된 토지와 붙어 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 것을 표현상으로 부지 인근이라는 말 쓴 겁니다. 부지 인근. 여기에 붙어 있을 때에는 요건 별도의 지목 주차장이고 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가 되는데 부지 인근이 붙어 있으면 지목은 뭘로 분류하느냐? 지목은 주차장이 돼버리니까 요 주위에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요게 과거에 17회 때 기출을 했는데 다 틀려버렸습니다. 부지 인근은 보지도 않고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야. 이렇게 공부했다가 다 틀려버렸으니까 부지 인근이 붙어버리게 되면 지목은 뭘로 분류하더라? 그렇죠. 주차장 되는 것이 목적이니까 요 조심해서
세분하시면 요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요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물류장이나 야외 시장 같은 경우도 잡종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주차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럼 주차 전용이 아닌 거에서 크게 4개가 정해지죠. 노상, 주차장, 부설, 주차장, 물류장. 야외 전시장 같은 경우 주차장 제외시키겠다. 하지만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에 부지 인근에 떨어져 있는 것들은 뭘로 분류하더라? 주차장으로 따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 요거 하나만 주의해서 파악하시면 이 부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지목이 12번째 주유소용지. 아, 이건 어렵지 않네요. 다음 강목의 토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공장 안에 있으면 공장용지 편입돼 버리니까 주유소용지로 보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 안에 주유기가 존재하더라. 지목은 뭐가 될까? 그렇죠. 주유소용지가 아니라 공장용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장 안에 있으면 공장용지로 편입돼 버립니다. 요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고요. 공장 안에 있더라. 지목은 뭘로 분류하더라? 공장용지이다. 기억하시고, 일반적으로 주유소용지의 경우는 기억, 니은 2가지인데 석유 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주유소용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저유소 및 원유조정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를 주유소용지로 하되, 다만 공장 안에 있을 때에는 공장용지에 편입돼 버리니까 요거 주의해서 세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번째가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이건 어려운 내용 없고요. 14번째 도로가 조금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시험에 출제를 잘합니다. 도로의 경우는 자, 다음 강목의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안에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왜 제외될까? 그렇죠. 양입되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가 존재하더라. 지목은 대로 분류하게 돼 있고, 공장 용지 안에 도로가 존재합니다. 공장 용지에 편입돼 버리니까 도로에서 제외가 될 것이며, 도로는 4가지를 도로로 말습니다. 첫 번째,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를 도로로 말 사용을 하고요. 보행만 가능해도 도로이고 차량만 다녀도 도로로 분류합니다. 보행자 전용도로도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도 도로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행 또는 차량 운행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해도 도로로 인정하겠다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도로법도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 개설된 토지도 지목은 도로로 분류하더라. 도로법상 도로의 경우도 당연히 지목은 도로로 분류할 것이며, 헷갈려서 안 될 것이 고속도로 안 휴게소 부지도 지목은 도로로 분류합니다. 휴게소 대가 아닙니까? 대가 아니라 이것도 도로니까 주의해서 파악하시고요. 두 필지 이상의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까지 도로로 분류한다 해서 도로가 4개가 존재하다 보니까 32의 기출 문제에서 다음 중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것은 해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나오니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목의 종류가 많은 것은 출제를 자주 합니다. 왜? 보기 만들기 편하니까. 자, 그 다음에 15번 철도용지입니다.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역사의 경우는 전부 다 철도용지로 분류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서울역이든 대전역이든 부산역이든 역은 전부 다 철도용지로서 지목이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방,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제방이라고 칭하는 것이 4개가 존재하는데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까지를 지목이 제방으로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의 경우 하천 볼게요. 하천의 경우는 이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지는 하천으로 한다. 현재 물이 흐르고 있어도 지목은 하천이 될 것이며, 예상되는 소지까지 하천으로 분류하는데, 예상하는 땅이 바로 한강 둔치. 둔치가 바로 옛날 말로 고수부지예요. 고수부지까지를 다 하천으로 분류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왜? 둔치의 경우, 고수부지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이 흘러갈 걸 예상할 수 있으니까 다
하천으로 분류하는 것이 내용이고, 하천은 규모가 좀 큰 물길이 하천이며, 반대로 국어입니다. 국어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똥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가 국어로 분류가 들어갑니다. 국어 생소하죠. 그래서 시험에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 규모가 크다, 하천, 조그만 또랑들을 국어로 말 쓰니까 소규모 수로 부지는 뭐로 분류하더라? 국어로 간다 해서 내용 파악하실 부분이며, 생소하다 보니까 시험 지문에 출제를 굉장히 잘합니다. 국어는 조그만 농, 수로 등을 뭐라고 부른다? 국어로 말 사용을 하고, 우리끼리 쓰는 말로 도랑 이렇게 하시면 쉬워져요. 자, 그 다음 유지도 중요합니다. 유지의 경우는 흔히 물 고인 땅을 의미하는데,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유지라 말습니다. 흔히 물 고인 땅, 저수지 이런 땅을 뭐라고 부른다? 유지라고 부릅니다. 물 고인 땅 유지여서 이 두 가지 지목이 생소하다 보니까 시험에 참 잘 내요. 소규모 수로 부지는 국어, 물이 고인 땅을 뭐라고 부른다? 유지해서 이 두 가지 파악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육상에 인공으로 수산생물을 번식을 위해서 설치된 부지가 바로 양어장이고, 여기에 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바다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육상에 조성한 경우의 지목은 양어장이고, 해상이란 말 나와서 안 되니까 하나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1번째가 수도용지. 수도용지라고 칭하는 것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를 한다. 이 내용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원. 일반 공중에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유행정 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을 한다. 공원이건 녹지건 지목은 전부 다 공원으로 분류하겠다가 공원에 정의가 됩니다. 공원일 경우 뭐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전부 다 공원이에요. 또 녹지로 지정된 곳까지를 지목을 공원으로 분류한다 해서 공원 또는 녹지는 뭘로 분류하더라? 지목이 공원으로서 분류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를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까지, 여기까지는 지목은 대로 분류합니다. 어린애들 태권도 도장이 어디 있나요? 체육도장이 남의 건물에 새 들어가 있죠. 지목은 대로 분류하는 것이어서 체육용지로 보지 않고요. 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같은 경우는 한강에서 요트 칸을 탔습니다. 지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원래 지목대로 하천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체육용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체육용지로 보는 것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그 다음에 경륜장, 체육용지로 분류하지만 단서조항에서 영속성 독립성을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까지는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며 체육용지에서 제외가 되고,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의 경우도 하천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체육용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째가 이제 유원지란 말이 나옵니다. 유원지. 일반 공중에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야영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국어, 유지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자, 민속촌 지목이 뭡니까? 유원지입니다. 그럼 민속촌이 용인에 존재하고 있는데 용인에 한국 민속촌이 존재해요. 그럼 이 민속촌의 경우는 지목이 유원지입니다.
그럼 이 민속촌 안에 가니까 뭐 길 따라서 커피숍도 있고 각 상점이 많이 있고 이제 하천도 존재해 조그맣게. 그럼 유원지 안에서 전부 다 지목을 유원지로 분류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유원지 안에 있는 거 다 유원지로 분류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바깥에 개인이 멀리 떨어져서 거리상으로 뭐 멀리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더라. 이 식당 같은 대로 분류하게 되는 거지 유원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유원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차이점이에요. 유원지 안에 있으면 전부 다 유원지로 분류하게 돼 있지만 밖에 있는 경우 유원지에서 제외된다 해서 이렇게 내용 파악하시면 쉬워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를 한다. 예배 보는 곳이든 제사 지내는 곳이든 전부 다 지목은 종교용지여서 교회, 사찰, 향교 지목은 전부 다 종교용지로 분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5번째가 사적지, 26번째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 이 사적지가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적지가 학교용지 안에 있더라 학교용지로 편입돼 버립니다. 사적지가 공원 안에 있어요. 공원으로 편입하게 되어 있고 종교용지 안에 있더라 종교용지로 편입돼 버리면서 사적지에서 제외가 되니까 여기도 다만 요거 주의해서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째 묘지란 말이 나옵니다. 묘지의 경우는 사람의 시체는 유골이 매립된 토지는 묘지예요. 그 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관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도 지목은 묘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는데 묘지공원은 주의해서 묘지니까 정리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규정에 의한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그럼 봉안당도 지목은 다 묘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는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다만 묘지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해서 요거는 양입지의 제한 사유로서 묘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럼 대인 경우 양이 못 시킵니다. 설명드릴 때 3개 지목 나왔네요.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용 토지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더라. 그 다음에 목장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토지의 경우도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묘지 안에 있는 건축물의 부지도 지목은 대로 분류한다 해서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대는 양이 못 시키게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지목이 나오느냐? 3개가 나오더라.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안에 있는 대는 대로 분류한다 해서 요 3가지 파악하시는 것이 나중에 지목 분류할 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요 꼭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이제 잡종지란 말이 나옵니다. 잡종지 굉장히 중요하고 양이 많은데 잡종지란 것은 다음 강목의 토지 잡종지로 한다. 다음 원상의 보호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규정되어 있어요. 이 말 뜻이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야라고 칭하는 것은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까지를 임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모래땅이 지목이 무엇이냐? 원래는 지목이 임야예요. 그 임야에서 원상의 목적권으로 이 모래를 좀 퍼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목은 임야인 거지 잡종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뜻이에요. 그래서 원상의 복이 붙어 있는 경우는 잡종지 제외되니까 주의를 하시고 이런 경우죠. 모래 땅에서 모래를 일시로 퍼냈다 할지라도 계속 지목은 임야인 거지 잡종지가 아니니까 주의하시고요. 잡종지의 경우는 6가지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첫 번째 갈대밭, 그 다음에 실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공동어물 다 잡종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시설 등의 지목 다 잡종지이며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및 폐지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도 잡종지로서 분류가 됩니다. 또 자동차란 말이 나오게 되면 지목은 다 잡종지로 분류한다. 묶어놓고 넘어가시고 공항시설, 항만시설 다 지목은 다 잡종지로 분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 지목은 잡종지이며 그 밖에 다른 지목 속하지 않는 토지까지 잡종지로 분류한다 해서
잡종제 지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공부할 때 주의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문제 풀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지목 여기까지 봤는데요. 지목 같은 경우는 워낙 출제를 많이 하고 정리를 많이 하니까 내용을 잘 파악하시면 좋아요. 근데 질문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질문이 웃으면서 질문하시기를 지목 다 외워야 됩니까? 물어보십니다. 외우면 좋아요. 외우면 좋죠. 뭐 다 알고 있죠. 외운 대로 문제 풀면 좋으니까. 근데 이 28개 지목을 다 외우실래요? 못 외웁니다. 못 외우고 어떤 토지가 무엇인지 아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내용을 파악하시면서 정리하시면 지목 문제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지목도 2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 배우신 지번과 지목 워낙 중요하니까 이번 시간 숙제, 지번, 지목에 대해서 우리 입문서 2번 읽어보기를 제 권장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경계부터 해서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